결혼 3년 차. 나는 시댁에 내 진짜 정체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그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혼하고 돌아온 시누이가 나와 남편이 쓰는 안방으로 들어오겠다며 짐을 풀었고,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나보고 서재로 방을 옮기라고 명령했다.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찌검이 내 뺨으로 날아들었다. 우당탕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은 붉게 부어오른 내 뺨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첫마디를 뱉었다. 다 당신 잘못이잖아. 그냥 당신이 한 발 양보하면 안 돼? 나는 화끈거리는 뺨을 만지며 헛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오빠, 나 좀 데리러 와줘 볼 때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좀 떼어오고. 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 왜 김치통이 2개밖에 없니? 아내 윤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설거지물이 손끝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미처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시어머니 최순자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허리를 숙이고 안을 뒤적이는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냉장고 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찬통을 이리저리 밀어내며 말했다.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장처럼 딱딱하게 꽂혔다. 우리 준혁이 어릴 때부터 밖에서 파는 조미료 범벅인 김치는 입에도 못 대는 거 알잖니? 너 얘랑 결혼한 지가 3년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매주 와서 잔소리를 해야겠어? 식탁 쪽에 앉은 남편 강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다. 서연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슥슥 닦으며 낮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내일 퇴근하는 길에 장 봐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더니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냉동고를 열었다. 소분되어 꽁꽁 얼어있는 냉동 국거리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미간이 콱 좁혀졌다. 국은 아침에 새로 끓여서 내야지. 얼려둔 걸 어떻게 남편 입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니? 출판사 일이 뭐 그리 바쁘다고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둬?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의하겠습니다. 돌아서서 거실로 걸음을 옮기던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장식장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손끝에 묻어나온 뽀얀 먼지를 확인한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라도 잡았다는 듯 고개를 돌려 서연을 쏘아보았다. 이것 좀 봐라. 집구석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자가 집안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서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일을 하겠어?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한 번, 아내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이 상황에 에너지를 쏟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말했다. 서연아, 금요일에 청소한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다음부턴 잊지 말고 좀 해. 서연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금요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탁자 위에는 준혁이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서재에서는 요란한 게임 소리가 현관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눌어붙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다 씻어내고 났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걸어가 물티슈를 한 장 뽑더니 텔레비전 장식장을 묵묵히 닦아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겉옷 단추를 풀며 집안 구석구석을 느릿느릿 훑어보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 채광이 좋고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은 30평짜리 반듯한 집이었다. 결혼할 당시 강씨 집안 친척들은 준혁이 능력이 좋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번듯한 전셋집을 구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었다. 이 집이 강준혁의 돈으로 구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연은 단 한 번도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거실 구석에 놓인 수납장으로 시선을 옮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어른 특유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이번 주말에 내가 한 번 더 와봐야겠다. 우리 수빈이가 요즘 통 기운이 없어서 말이야. 오빠랑 새언니인 너희들이 신경 써서 잘 챙겨야 한다. 시누이 강수빈의 이름이 나오자 장식장을 닦던 서연의 손이 흠칫 멈췄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준혁이 마침내 대화에 끼어들었다. 수빈이 또 왜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왜긴 왜야? 그 찌질한 남편 놈이 글쎄 이혼하자고 난리를 친다잖니. 우리 수빈이가 돈 좀 쓴다고 말이야. 남자가 쥐뿔도 능력이 없으면서 여자 보고 알뜰하게 못 산다고 타박이나 하고.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매제가 그러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던데요. 너는 핏줄 놔두고 남의 식구 편을 드니 시어머니가 즉각 눈을 부라렸다. 내 여동생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곱게 자란 애다. 시집가서 옷 몇 벌 사고 가방 좀 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놈이 진짜 능력 있는 남자였어 봐라. 돈 몇 푼 가지고 마누라랑 핏대를 세우겠니? 서연은 다 쓴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방으로 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다. 물이 쪼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대화 소리를 잠시 덮었다. 물을 끄고 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아무튼 수빈이 당분간 여기 와서 지낼 거다. 이혼한 여자가 밖에서 혼자 지내면 남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대겠어? 준혁이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서연을 향했다. 너도 들었지? 수빈이 오면 내가 친언니처럼 살뜰하게 잘 보살펴라. 애가 지금 마음이 많이 다쳤으니까 절대로 자극하는 말 하지 말고. 물컵을 든 서연은 주방과 거실의 경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니. 이 대답을 그녀는 너무나도 많이 해왔다.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자기 입으로 뱉으면서도 그 안에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을 보겠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와 마치 불량 기숙사를 점검하는 사감처럼 굴었다. 냉장고, 베란다, 화장실, 옷장. 집안의 모든 곳이 그녀의 잔소리 표적이 되었다. 밥이 너무 싱겁다느니, 반찬값이 너무 비싸게 먹힌다느니, 며느리 퇴근이 너무 늦다느니, 퇴근하고 남편이 오면 현관에 서서 맞이하지 않는다느니. 처음에는 서연도 이유를 설명했다. 그날은 야근이 길어졌다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오셨다고, 준혁이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시킨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나면 늘 똑같이 대꾸했다.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다 해낼 수 있는 거다. 그 후로 서연은 변명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 할 뿐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란 을에 맞춰가는 과정이고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중간에 낀 남편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너무나 거대한 저택에서 자랐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원건설 둘째 딸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겪어왔다. 대학 시절 다정하게 팔짱을 끼던 룸메이트는 뒤돌아서서 서연의 집안 배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서연의 친오빠 윤재현이 성원건설 최고 경영진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이야기를 끈질기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앞에서는 더없이 자연스럽고 선량하게 웃었다. 서연은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호감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가 강준혁을 처음 만난 건 마포의 한 카페에서였다. 출판사에서 교정세와 책 몇 권을 한가득 안고 나오다 문 입구에서 누군가와 부딪혔고 책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그때 쭈그리고 앉아 책을 주워주던 사람이 준혁이었다. 모서리가 심하게 구겨진 소설책을 주워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편집자님도 책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나요? 그때 그의 미소는 참으로 다정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하얀 셔츠,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묻어있던 옅은 커피 자국.
그는 그녀가 타고 온 차의 브랜드나 집안 배경,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쏟아진 라테를 새로 한 잔 사주겠다고 했을 뿐이었다. 서연은 훗날 자주 생각했다. 자신이 바로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라고. 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시댁에 딱 한마디만 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오빠 윤재현이 집안의 모든 짐을 떠안았고 서연을 바람막이처럼 철저하게 보호하며 키웠다. 그녀는 자기 명의로 성원건설 지분 7%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출판사 일은 그저 책이 좋아서 취미처럼 하는 일일 뿐이며 월급 280만 원은 그녀의 생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마음대로 새로운 꼬리표를 달아버렸다. 친정이라는 비빌 언덕조차 없는 불쌍한 여자. 시어머니가 처음 그 속내를 드러낸 건 결혼 후 2달째 되던 날이었다. 제사 준비가 조금 늦어져 서연이 허둥지둥 탕국을 상에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혀를 쯧쯧 찼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야 한다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준혁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이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아까 나한테 하신 말씀 들었어? 남편은 겉옷을 벗어 던지며 어깨를 주물렀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잖아.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니까 당신이 담아두지 마. 그 후 3년 동안 이 변명은 모양만 바뀐 채 끝없이 반복되었다. 엄마 연세가 있으시잖아. 당신이 좀 져드려.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철이 없는 거야? 당신이 새언니니까 이해해줘. 다 한 식구인데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단 한 번도 강준혁은 그녀의 곁에 서주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더 고립되고 침묵해야 하는 자리로 밀어넣은 뒤 혼자만 서재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그날 밤 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주방을 청소했다. 서재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준혁이 가스레인지를 박박 닫고 있는 그녀를 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그만 좀 해. 내일 마저 하면 되잖아.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냉장고 옆에 기대선 남편은 한참을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다. 오늘 엄마 말이 좀 심하긴 했어? 너무 화내지 마. 그것이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었다. 사과도 아니고 아내를 지켜주겠다는 다짐도 아니었다. 그저 좀 심하긴 했다는 무미건조한 인정. 서연은 행주를 꼼꼼히 빨아 물기를 꽉 짠 뒤 싱크대 모서리에 걸어두었다. 준혁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만약 언젠가 어머니가 나더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신다면 그땐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은 생수병 뚜껑을 열어 벌컥벌컥 마시더니 쓸데없는 가정이라는 듯 피식 웃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뭔데? 식구끼리 뭐 그리 큰일이 있다고 그래? 서연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푹 이루지 못했다. 새벽쯤 거실 쪽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지잉지잉 울리더니 준혁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나가는 기척이 났다.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옅은 불빛 사이로 그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건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띄엄띄엄 이어가는 통화 내용만 귓가에 맴돌았다. 일단 진정하세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잘 구슬려 볼게요. 네, 안방이 크긴 하죠. 안방. 그 단어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툭 떨어졌다. 서연은 눈을 뜬 채 천장에 드리워진 옅은 그림자만 조용히 응시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오후 3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띠띠띠띠 울렸다. 준혁이 누르는 속도가 아니었다. 남편은 항상 리듬을 타듯 빠르게 번호를 누르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왔다는 걸 알기라도 바라는 듯 번호판을 꾹꾹 힘주어 눌렀다. 빨래를 널고 베란다에서 나오던 서연은 이미 활짝 열린 현관문을 마주했다. 현관에는 시어머니 최순자가 떡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발치에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다. 그 뒤로 선글라스를 낀 시누이 강수빈이 화려하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찰랑이며 한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시누이는 선글라스를 쓱 뻗더니 마치 자기 방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집안을 휙 둘러보았다. 아유, 역시 오빠 집이 최고네. 시누이는 허리를 굽혀 구두를 벗으며 가볍게 콧노래까지 불렀다. 호텔 같은 데는 답답해서 이틀만 지나도 짜증 나더라고. 서연은 소파 쪽을 쳐다보았다. 남편 준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가로로 쥔 채 여전히 게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전혀 놀란 기색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없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집 안쪽 복도 끝을 향해 턱짓을 했다. 수빈이는 안방 써라. 내가 요즘 잠자리가 예민해서 널찍한 데서 자야 해. 너희 부부는 서재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되겠다. 젊은 것들이 어딘들 못 자겠니? 서연이 들고 있던 옷걸이가 방문 틀에 부딪히며 탁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 방금 어디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확 좁혔다. 안방이라고 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시누이는 벌써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2걸음을 내디딘 후였다. 반쯤 열린 문을 왈칵 밀고 들어간 그녀는 반듯하게 정리된 침대와 서연이 협탁 위에 올려둔 책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새언니, 침대 꽤 크네. 나 혼자 뒹굴며 자기 딱 좋겠다. 시누이의 입에서 나오는 새언니라는 호칭에는 언제나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다. 강수빈은 서연을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고 그저 무언가 아쉬울 때만 간지러운 목소리로 호칭을 불렀다. 현관과 거실 사이에 우두커니 선 서연은 그제야 새벽에 들었던 통화 내용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기들끼리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다. 나에게는 그저 통보만 남겨둔 채. 서연은 옷걸이를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소파에 누운 준혁은 여전히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다. 준혁 씨, 서연이 남편을 불렀다. 당신도 이 일 알고 있었어? 남편은 화면을 2번 더 터치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수빈이 방금 이혼했는데 밖으로 나돌게 할 순 없잖아. 당분간만 이러자. 당분간이라니 정확히 언제까지인데?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휙 돌려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엔 짜증이 역력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시궁창인데 당신 꼭 지금 이 상황에서 기한을 따져 물어야겠어?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기한은 무슨 얼어 죽을 기한? 동생이 친오빠 집에 좀 머물겠다는데 며느리인 너랑 무슨 전세계약서라도 써야 하니? 서연은 캐리어 바퀴가 거실 바닥에 남긴 얕은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안방 문턱에 짝다리를 짚고 선 시누이를 한번 쳐다보았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낯설 만큼 서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어머니, 여기는 저와 준혁 씨의 집입니다. 아가씨가 손님방에 잠시 머무는 건 허락하겠지만 안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동거 기간도 1달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안방 문고리를 잡고 있던 시누이의 손이 일순간 굳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자기 귀를 의심한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난 준혁이 소리쳤다. 서연아, 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왜 이래? 서연은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손님방은 제가 오늘 당장 비워놓겠습니다. 하지만 안방은 부부가 쓰는 공간이니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쿵쾅거리며 2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서연의 양손이 바지 재봉선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안방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썩. 매서운 손바닥이 뺨을 강타했을 때 서연은 피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여름이 거실을 날카롭게 가르고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고개가 한쪽으로 휙 돌아간 서연은 귓가에서 삐하는 이명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왼쪽 뺨이 처음엔 얼얼하게 마비되더니 이내 펄펄 끓는 다리미를 갖다 댄 것처럼 화끈거리며 달아올랐다. 허공에 든 손을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의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내까짓게 도대체 뭔데 시어머니가 서연의 얼굴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친정백 하나 없는 불쌍한 년 걷어서 우리 강씨 집안 며느리 만들어졌으면 평생 바닥을 기며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내 딸이 친오빠 집에서 좀 쉬겠다는데 내가 뭔데 안 된다고 감히 토를 달아? 안방 문가에 기대선 시누이는 입꼬리에 비릿한 조소를 매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서 있었다. 새언니, 진짜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시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접어 명품 가방 안에 쏙 넣으며 덧붙였다. 가족끼리는 원래 다 퍼주고 돕고 사는 거잖아. 내가 무슨 남도 아니고.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왼쪽 뺨을 감싸 쥐었다. 손끝에 닿은 피부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당장 입을 열지 않았다. 준혁이 다급한 걸음으로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적어도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쳐 주기를. 자신을 남편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해 주기를. 자신이 아니라 방금 폭력을 휘두른 저 여자를 향해 분노해 주기를. 남편은 서연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미간을 잔뜩 구겼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다. 서연아, 이거 다 내가 자초한 거잖아. 뺨에 얹어있던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준혁은 이웃이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꾹꾹 짓눌러 속삭였다.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한번 참아주면 어디 덧나? 수빈이 이제 막 이혼 도장 찍고 마음도 산란한데 명색이 새언니라는 사람이 좀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지도 못해? 서연은 남편의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아내를 향한 놀람도 가슴 미어지는 안타까움도 없었다. 오직 피곤하고 성가시다는 짜증만이 득실거렸다. 마치 아내가 뺨을 맞은 사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아내가 싫다고 반항한 것만이 이 사달을 낸 원흉이라는 듯이. 옆에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들었지? 우리 준혁이는 다 이치를 아는 놈이야? 어째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리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지. 시누이는 보란듯이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쑥 들어갔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드르륵 소리가 뼈마디를 긁는 것처럼 거슬렸다. 서연의 입에서 불현듯 실소가 터져나왔다. 하! 하고 새어나온 웃음소리는 그녀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놀란 준혁이 물러섰다. 너 지금 웃어? 서연은 뺨을 감싸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막 침대 옆으로 캐리어를 밀어넣던 시누이가 들어오는 서연을 보며 눈썹을 치켜떴다. 새언니, 나 당분간 이 안방 옷장 좀 써도 되지? 옷이 너무 많아서 손님방 그 쥐코만 한 옷장에는 택도 없겠더라고. 서연은 시누이를 무시하고 옷장 앞으로 다가가 제일 안쪽에 있는 좁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무채색의 평범한 셔츠와 낡은 겉옷 몇 벌만이 초라하게 걸려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3년 내내 서연이 가난해서 비싼 옷 하나 못 사 입는다고 여겼고 서연은 구태여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녀는 옷들을 옆으로 쓱 밀어내고 옷장 뒷판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검은색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결혼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원을 켠 적 없는 물건이었다. 결혼식 날 오빠 윤재현이 서연의 가방에 이 폰을 찔러 넣으며 남겼던 말은 딱 한마디였다.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면 바로 전화해. 그때만 해도 서연은 오빠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다며 웃어넘겼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액정에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기는커녕 소름 끼치도록 안정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직 왼쪽 뺨만이 욱신거리며 맥박 뛸 뿐이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새언니, 투폰 써. 그건 무슨 폰인데?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주소록에 단 하나 저장된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또 하는 신호음이 한 번 채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오빠 윤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불필요한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된 목소리였다. 서연아.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서연의 목이 아주 짧게 메었다. 시어머니가 궁상 맞다고 타박하고 시누이가 촌스럽다고 비웃던 옷장 안의 낡은 옷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빠, 나 집에 갈래. 전화선 너머에 2초간의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오빠가 대답했다. 주소 찍어보내. 서연은 고개를 돌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왼쪽 뺨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 자국이 점점 선명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오빠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내가 갈 때 더 가져가야 할 거 있어? 거울에서 시선을 거둔 서연은 시누이가 활짝 열어젖힌 캐리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그리고 성원건설에서 강준혁 회사에 서준 대출 보증 서류도 같이 가져와. 수화기 너머에서는 왜 그러냐는 질문조차 없었다. 오빠는 그저 한마디만 남겼다. 기다려. 통화를 끄는 서연은 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녀는 침대 협탁에서 자신의 손목시계와 읽다 만책을 집어들어 핸드백 안에 챙겨 넣었다. 동작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챈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새언니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등기부등본은 또 무슨 소리고? 서연은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시누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내 물건엔 손가락 하나 대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안방을 빠져나와 문을 철컥 닫아버렸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방금 자신이 저지른 폭력이 그저 말 안 듣는 아랫사람을 훈육한 정당한 체벌인 양기세등등했다. 갈수록 며느리 꼴이 가관이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댁뼈다귀가 돼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치켜뜨고 문을 쾅쾅 닫아. 누구 보라고 하는 짓거리야. 거실 탁자 옆에 서 있던 준혁은 안방에서 나오는 서연을 보자 안도한 듯 표정이 약간 풀렸다. 아내가 드디어 현실을 파악하고 백기를 든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었다. 서연아, 남편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회유했다. 빨리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해. 그럼 이 일도 대충 넘어가실 거야? 수빈이가 안방 쓰는 것도 평생 살겠다는 거 아니니까 며칠만 지나면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 서연은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랐다. 유리컵 표면에는 미처 다 닦이지 않은 물얼룩이 희끗희끗하게 남아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온 집안의 컵을 꺼내 빛에 비춰보며 행주로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았을 터였다. 시어머니는 항상 물컵을 햇빛에 비춰보며 위생 상태를 트집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서연은 아무것도 닦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혁의 미간이 다시 험악하게 찌푸려졌다. 너 지금 그 태도는 대체 뭐야? 서연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까 지었던 그 기묘한 미소가 옅게 걸려 있었다. 준혁아. 그 세 글자가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흘러나왔다. 남편의 어깨가 순간 빳빳하게 굳었다. 평소 그녀가 남편을 부를 때는 항상 준혁 씨라며 상대를 배려하고 한 발 물러선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뱉어낸 준혁아라는 부름은 마치 오래된 낡은 종이를 반으로 쫙 찢어버리듯 날카롭고 서늘했다. 왜 이래?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물었다. 서연이 대답했다.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하겠다니 참 다행이네. 준혁은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눈만 끔벅거렸다. 뭐?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남은 물을 마저 마셨다. 안방에서 나온 시누이가 짜증이 잔뜩 묻은 얼굴로 투덜거렸다. 오빠, 새언니 좀 이상해. 아까 통화하면서 뭐 등기부등본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번쩍 고개를 돌렸다.
등기부등본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준혁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윤서연,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지금 누구 부르기라도 한 거야? 그 출판사 직장 동료들한테 쪼르르 일러 바치기라도 했어? 서연이 빈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유리 밑바닥이 나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울렸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테니까. 45분 뒤 아파트 아래에서 차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파트는 방음이 꽤 잘 되는 편이었지만 세 대의 대형 세단이 동시에 엔진을 끄는 웅장한 소리는 창문 틈을 비집고 거실까지 뚜렷하게 전달되었다. 제일 먼저 그 소리를 알아챈 시어머니가 미간을 구기며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어느 집에서 저렇게 유난을 떨어. 시누이도 덩달아 창가로 바짝 붙었다. 단지 앞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차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일제히 쏟아져 내렸다. 준혁도 창가로 다가갔고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짜증은 점차 짙은 의혹으로 바뀌어갔다. 그때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보다 한 발 앞서 준혁이 뛰쳐나갔다. 내가 열게. 그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자신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았다. 문이 벌컥 열리자 복도에 환한 센서 등 불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현관 밖에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남자가 서 있었다. 팔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으며 날카롭게 떨어지는 수트핏 위로 얹힌 얼굴은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웠다. 문 앞에 선 오빠 윤재현의 시선은 문을 열어준 강준혁을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거실 안쪽의 윤서연 얼굴에 가 꽂혔다. 그녀의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확인한 순간 재현의 턱관절이 서늘하게 굳어졌다. 누가 때렸어? 오빠가 물었다. 결코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이내 기죽지 않으려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소리쳤다. 당신들 대체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고 난리야? 준혁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문 앞을 가로막고 선준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 재현은 여전히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들어가도 되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오빠. 오빠. 준혁이 기겁하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시어머니도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갑자기 튀어나온 오빠라니? 너 친정 식구 하나 없이 고아라고 하지 않았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지 오빠가 없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오빠가 긴 다리로 현관을 넘어섰고 그 뒤로 두 명의 수행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한 명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결제판 같은 폴더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안을 두리번거리지도 물건 하나 건드리지도 않은 채 거실 입구에 각 잡고 도열했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신고 들어온 번쩍이는 구두를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처럼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 들었다. 누구 맘대로 남의 집구석에 흙발로 쳐들어오는 거야? 여기 우리 강씨 집안 집이야. 썩 못 나가. 그제야 재현의 차가운 눈동자가 시어머니를 향했다. 그의 눈빛은 북풍한 설처럼 시렸고 말투는 소름 끼치도록 나긋나긋했다. 강씨 집안 집이라 하셨습니까? 재현이 뒤에 선 수행원에게 손을 뻗자 즉각 서류 한 부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재현은 그 서류를 거실 중앙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빳빳한 종이 위로 선명한 글씨들이 드러났다. 홀린 듯 다가간 준혁이 서류의 첫 장을 내려다보았다. 단 1초. 그걸 확인한 준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서류는 바로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다. 거기에 적힌 소유자란의 이름이 모두의 시야에 박혀들었다. 윤서연. 시어머니도 숨을 헐떡이며 탁자로 다가왔다.
처음엔 글자를 읽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서류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만 배회할 뿐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준혁아, 이 집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전세로 구했다고 하지 않았니? 준혁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사실 결혼할 당시 그는 집 문제에 대해 묻긴 했었다. 서연은 알아서 다 준비했으니 대출은 필요 없다고 했고 준혁은 운 좋게 조건 좋은 전세를 구했거니 지레짐작했다. 아내가 돈 관리에는 문외한일 거라 넘겨짚었고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능력 좋은 강준혁이라며 치켜 세워주는 게 좋았고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며느리 호강시켜주려고 번듯한 아파트 구했다고 허풍을 떠는 것을 즐겼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거짓말을 바로잡은 적이 없었다. 재현이 핏기 가신 준혁을 빤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3년 전 제 동생이 자기 자금으로 전액을 지불하고 본인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강준혁 씨, 당신은 지난 3년간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당신 어머니가 매주 찾아와 내 동생의 냉장고를 뒤적거리며 갑질하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준혁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미지근해진 물컵만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재현은 준혁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수행원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두 번째 서류 뭉치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 이건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서류가 탁자 위에 놓이는 순간 준혁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재현의 목소리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무미건조했다. 당신이 운영하는 한성물류. 작년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땡겼었더군요. 그 대출의 보증을 서준 곳이 어딘지 잘 알 텐데. 성원건설사나 금융계열사. 강준혁 씨,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 보증서가 당신 목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준혁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성원건설이요? 성원건설이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이름이 나오자 신우이의 얼굴에서 오만방자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 파악을 온전히 하지 못한 채 대출과 보증이라는 단어에만 핏대를 세웠다. 갑자기 남의 회사 대출 얘기는 왜 꺼내고 지랄이야? 회사 일이 우리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재현이 일말의 동요 없는 서늘한 눈으로 준혁을 쏘아보며 말했다. 귀사 재무 상태가 요즘 말이 아니던데 말입니다. 원래 저희 측에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해 은행을 상대로 리스크를 덮어주며 보증을 서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영업시간이 시작되는 즉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보증이 철회되면 은행은 귀사의 상환 능력을 재평가할 것이고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겠죠. 탁자 모서리를 짚은 준혁의 손등에 시퍼런 핏대가 솟았다.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건 그 자신이었다.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성원의 막강한 보증이 끊기는 순간 은행은 단 하루의 유예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청업체 미수금, 직원들 월급, 물류창고 임대료 등 억 단위의 빚더미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회사를 산산조각 낼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가 절박한 얼굴로 서연을 돌아보며 애원했다. 서연아, 이건 장난칠 일이 아니잖아. 서연이 나직하게 되물었다.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준혁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다.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내가 진작에 털어놨더라면? 진작에 말했으면 뭐. 서연이 남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진작에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말했으면 어머니가 내 냉장고 검사하는 걸 내가 막아주기라도 했을까? 내 회사 목줄 쥐고 있는 대출 보증을 우리 집안이 서줬다고 진작에 말했으면 내가 아까 뺨을 맞았을 때 적어도 사람 도리는 하면서 내 편을 들어줬을까? 준혁은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눈치챈 시어머니가 탁자 위의 서류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직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무리 집이 4명이라 한들 부부가 같이 사는 공간 아니냐.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입을 싹 닦은 내가 잘못이지. 세상 천지에 어느 며느리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꿍꿍이를 품는단 말이냐. 재현의 서리빨 같은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최순자 씨, 재현의 부름에 시어머니가 어깨를 흠칫 떨었다. 제 여동생이 자기 배경을 숨긴 건 동생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숨죽이고 사는 동안 당신들이 어떻게 짓밟았는지도 전적으로 당신들의 선택이었죠.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도 당신들 선택에 대한 응당한 대가일 뿐입니다. 최순자 씨라는 호칭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름표를 붙여. 내가 명색이 제 시어머니인데? 서연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끝의 물기가 유리 표면에 가느다란 자국을 남겼다. 어머니,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까 저보고 친정백 하나 없는 불쌍한 년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내가 홧김에 말이 헛나온 거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똑바로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쏘아붙였다. 첫 제사 때 큰어머니 오셨을 때도 그러셨고, 작년에 제가 독감 걸려서 수빈 아가씨 이삿짐 못 날라준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지난달에는 제 연차 빼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라 하셨을 때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까 또 그 소리를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졌다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복도 쪽에 물러나 눈치만 살피던 시누이가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그녀의 얄팍한 도피는 뒤에 서 있던 다른 수행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수행원은 그녀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매끈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강수빈 씨, 수행원이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내용 증명 확인하시죠. 작년 겨울 윤서연 씨의 사전 동의 없이 몰래 가족 카드를 무단 도용해 결제하신 건에 대해 당사 법무팀에서 이미 관할 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시누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증발했다. 무슨 가족 카드? 준혁이 기함하며 여동생을 쳐다보았다. 시누이는 양손을 등 뒤로 획 감추며 악을 썼다. 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라. 수행원이 무심하게 폴더를 넘기며 빼곡하게 인쇄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재발급 신청 기록을 눈앞에 들이밀었다. 해당 카드는 윤서연 씨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수빈 씨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명품 가방 및 의류 구매 내역 수십 건이 이 카드의 결제 내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서연 씨가 분실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윤서연 씨는 이를 법대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꽥소리를 질렀다. 새언니, 그 카드 언니가 거실 서랍장에 굴러다니게 둔 거 아니었어? 가족끼리 급해서 좀 쓴 게 무슨 도둑질이야. 내가 작정하고 훔친 것도 아니고 돈이 궁해서 쓴 거라니까. 서연은 시누이의 추악한 민낯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온 집안 서랍을 뒤집어 엎으며 찾아 헤맸다. 그때 준혁은 아내가 덜렁거려서 잃어버린 거라며 핀잔을 주었고 시어머니는 여자가 살림살이 하나 똑바로 못 챙기냐며 혀를 찼다. 나중에 카드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시누이는 새언니가 명품관 가서 긁어놓고 까먹은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웃어넘겼었다. 그때 서연은 끝내 경찰서에 가지 않았다. 자신이 조금만 참고 덮어두면 집안이 조용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한 발짝 물러나 내어준 자리는 곧바로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채워졌다. 수빈 아가씨, 서연이 서늘하게 말했다. 급해서 내 카드를 몰래 긁었으면서 이혼 소송할 때는 그 사치 부린 내역을 다 숨겼지. 그래놓고 이제는 뻔뻔하게 내가 자는 안방까지 뺏으려고 들고. 시누이의 아랫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갚을게. 내가 다 갚으면 되잖아. 제발 경찰서만은 가지 마. 나 이제 막 이혼 도장 찍어서 또 경찰서 들락거리면 전 남편 쪽에서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야.
재현은 여동생에게 매달리는 신우이를 쓰레기 보듯 한 번 쳐다보고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얼어붙어 있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쿵! 뼈마디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서연아. 애미가 아까는 잠깐 노망이 났었나 보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바지를 부여잡고 올려다보며 방금 전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너도 알잖니? 내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널 친딸처럼 아꼈다는 거. 가족끼리 말 좀 험하게 했다고 이렇게 앙심을 품으면 안 되지 않니? 우리 수빈이 아직 젊은데 전과자 딱지 붙으면 애 인생종 치는 거다. 응?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서연은 꿇어앉은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이 늙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소파 정중앙에 거만하게 앉아있거나 주방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서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흠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의 손가락은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었고 뭉툭한 손톱이 천을 뚫고 들어올 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자신의 바지를 움켜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떼어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아까 저보고 친정 백 없는 불쌍한 년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숨이 헉 하고 멎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이제 똑똑히 아셨겠네요. 제 친정은 당신들한테 굳이 해코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원래 당신들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다시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조차 지키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허공을 맴돌던 두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몸을 일으킨 서연은 현관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제야 넋을 놓고 있던 준혁이 번쩍 정신을 차린 듯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서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뼈가 부서질 듯 엄청난 악력이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짐승의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제발 우리 둘이 따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대처를 못했고 엄마도 수빈이 일 때문에 이성을 잃으셔서 그런 거야. 고작 오늘 하루 이 일 때문에 3년 부부의 연을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서연은 자신의 손목을 꽉 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카페에서 구겨진 책을 주워주던 손이었고 결혼식 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손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질 때마다 게임기 패드를 쥐고 휴대전화 화면을 내리고 밥그릇 위에서 젓가락만 튕기며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해 뻗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비겁한 손이었다. 그녀는 반대쪽 손으로 남편의 손가락을 쥐고 가볍게 비틀어 떼어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준혁은 차마 힘을 주어 버티지도 못한 채 아내의 손에 의해 자신의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준혁아, 서연이 마침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입에서 내가 내 편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숨죽여 기다렸어. 남편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지금 할게. 내가 지금 내 편 할게. 앞으로 무조건 내 편만 들게. 서연은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뒤쪽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신우이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준혁이 미친 듯이 서연아, 서연아 하고 이름을 부르며 복도까지 뛰쳐나왔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재현이 기다리고 서 있었다. 동생이 다가오자 그는 말없이 자신이 안고 있던 묵직한 코트를 동생의 좁은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코트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자신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멍 자국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소매를 끌어내려 그 흉터를 덮었다. 재현은 아프냐고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밑으로 떨어졌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기 직전 오빠가 낮게 말했다. 집에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주일 뒤 한성물류는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업계에 그 소식이 퍼졌을 때 별다른 파장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다 은행 대출길이 막히면서 자금줄이 끊겨버린 흔해 빠진 중소기업의 뻔한 몰락일 뿐이었다. 월급이 밀린 직원들은 짐을 싸서 떠났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밀린 대금을 내놓으라며 사무실 앞을 점거했다. 준혁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나중에는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연대 보증인이었던 그의 개인 신용 등급은 바닥을 뚫고 추락했다. 그가 친척들 앞에서 은근슬쩍 자기 소유인 양 어깨를 으쓱거렸던 그 번듯한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먼지 한 톨도 건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노원구에 있는 어머니의 낡고 좁은 아파트로 기어들어갔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겨울이면 벽지에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차는 집이었다. 화병과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최순자의 곁에는 그 흔한 친척 하나 찾아오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내내 아들 자랑과 딸 시집 잘간 자랑으로 입을 나불대던 그녀였지만 이제 썰렁한 6인실 병실에서 그녀를 찾아오는 건 링거액을 갈아주러 오는 간호사와 조선족 간병인뿐이었다. 시누이 강수빈은 경찰서와 싸구려 변호사 사무실을 뻔질나게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정말로 카드를 착각해서 쓴 것뿐인데 서연이 너무 독하게 나온다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준혁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장판 위에 주저앉아 반쯤 남은 소주병을 노려보았다. 그에게는 이제 여동생을 다독여줄 알량한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역시 당장이라도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매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누르다가도 마지막 숫자 앞에서는 번번이 멈칫하고 말았다. 그녀가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 둘, 잔인할 정도로 부드럽게 떼어내던 그 서늘한 감각이 손끝에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악을 쓰고 욕을 퍼붓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명확한 단절이었다. 서연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리를 맡겨두고 당분간 전세나 매매도 올리지 않은 채 도어록 비밀번호만 싹 바꿔버렸다. 시어머니의 지문이 묻었던 텔레비전 장식장, 시누이가 탐냈던 안방의 옷장, 덜 닦인 물얼룩이 묻어있던 주방의 유리컵까지 모두 가사 도우미 업체를 불러 말끔히 치워버렸다. 그녀는 오빠 재현이 마련해준 한남동의 고급 레지던스로 거처를 옮겼다. 재현은 동생에게 쉬라고 강요하지도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비서실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이혼 전문 변호사 연락처를 넘겨주고 식탁 위에 대형 병원 VIP 건강검진 예약증을 툭 올려놓았을 뿐이다. 얼굴에 난 상처, 진단서 끊어서 기록으로 꼭 남겨도 재현이 지나가듯 말했다. 서연은 그 예약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물었다. 오빠, 나 예전에 진짜 바보 같았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르던 재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니, 오빠는 물이 가득 담긴 투명한 컵을 동생 앞으로 밀어주었다. 넌 그저 사람을 믿어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서연은 눈앞에 놓인 물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티 없이 맑은 크리스탈 잔에는 어떤 불순물도 물얼룩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앞으로는 사람을 덜 믿어야겠어. 재현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는 흔해 빠진 위로 따위는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래.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정리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백지장처럼 깔끔했다. 아파트는 서연의 혼전 특유재산임이 명백했고 자금 출처도 완벽하게 증빙되었다. 강준혁 회사의 채무는 서연과 아무런 법적 연관이 없었다. 그녀는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았고 준혁의 찌그러진 재산에서 뜯어낼 것도 없었다. 합의서에 적힌 서연의 요구 조건은 단 하나였다. 강준혁 및 그 직계 가족 모 최순자, 제 강수빈 포함, 은 윤서연의 주거지,
직장, 그 외 일체의 활동 반경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제3자를 통한 어떠한 형태의 연락이나 괴롭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즉각적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혼 합의서를 처음 받아든 날, 준혁은 서명란 위에 펜을 올려둔 채 구석처럼 굳어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은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져 있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준혁은 턱수염조차 제대로 깎지 못해 까칠했고 값싼 정장 소매 끝은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다. 그는 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연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류 한 뭉치와 식어버린 차 두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시누이도 보이지 않았다. 준혁이 핏발선 눈을 들어 서연을 쳐다보았다.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어? 서연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필요하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다. 이제 우리 엄마가 널 찾아가 괴롭힐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예전에도 당신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서연이 비수처럼 쏘아붙였다. 그 결과가 어머니가 안방 비밀번호를 맘대로 누르고 들어와 수빈 아가씨 캐리어를 밀어넣은 거였고 준혁의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파고들었다. 뱃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변명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날은 자기도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내가 내 뒤에서 얼마나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어머니가 3년 내내 선을 넘은 건 맞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무덤처럼 고요한 회의실 안에서 그 어떤 변명도 먼지처럼 가볍고 초라할 뿐이었다. 서연아, 마침내 준혁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는 대체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거야?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미 부패해버린 시체의 사망 날짜를 역추적하듯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어느 특정한 하루가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다. 아주 수많은 날들이 겹겹이 쌓인 거지? 준혁의 목을대가 울컥 넘어갔다. 서연의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니가 나더러 친정에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란 애라고 모욕했을 때 당신은 내 얼굴을 보는 대신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만 씹어 넘겼지? 내가 독감에 걸려 열이 39도까지 오르는데도 수빈 아가씨가 자기 이삿짐 날라달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며느리 된 도리로 연차 하루쯤 내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짜증을 냈고, 가족 카드가 도난당해 명품백 결제 문자가 날아왔을 때도 당신은 내가 씀씀이가 해퍼서 긁어놓고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몰아세웠잖아. 그녀는 언성을 단 1데시벨도 높이지 않았다. 당신 입으로 이 사달이 난 건 다 내 잘못이라고 말했던 그날은 그저 수없이 반복된 절망의 마지막 마침표였을 뿐이야. 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연것 같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렸다. 서연은 그 잉크 자국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알터니를 뺀 듯한 후련한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만년필을 꺼내어 지정된 란에 정갈하게 서명했을 뿐이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남은 행정 절차는 법적 수순대로 밟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실 문을 나설 때 준혁이 비틀거리며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녀를 향해 그가 처절하게 불렀다. 서연아. 서연이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끝내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이 물었다. 그 3년 동안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나와 함께해서 진심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 서연은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을 눌렀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있었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3년을 미련하게 참고 버틴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좁은 틈새로 회의실 탁자 위에 있던 볼펜을 넋 나간 사람처럼 꽉 쥐고 우두커니 서 있는 강준혁의 모습이 보였다. 자기 펜도 아니건만 돌려주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 초라하고 부서진 남자의 마지막 잔상이 문틈으로 사라졌다. 석 달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성대하고 화려한 자선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 자리에 성원건설 윤씨 일가의 둘째 딸이라는 본연의 신분으로 당당히 참석했다. 등선이 우아하게 파인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그녀의 왼쪽 뺨에는 언제 멍이 들었냐는 듯 티끌만한 흉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졌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경제부 기자들의 질문이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그룹의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질문, 그녀가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대기업 영예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그녀의 곁에 선 오빠 윤재현이 과도하게 사적인 질문 한두 개를 노련하게 쳐내며 동생을 보호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서연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짧고 우아하게 대답했다. 과거 출판사에서 일했던 것은 순전히 책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경영 참여나 역할 조정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 및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순리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끈질기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윤 이사님. 한간에는 이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에 신분을 드러내신 데 대해 여러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동안의 은둔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서연은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자신의 뺨을 내리쳤던 폭력에 대해서도 기생충 같았던 강씨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때로는 묵묵한 침묵이 상대방에게 무엇이든 허락한다는 오만함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울 만큼 명료했다. 이제는 저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런 오해를 용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다. 그녀는 호텔 관계자에게 마이크를 정중히 돌려주고 연회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재현이 그녀의 옆모습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 안의 원탁 테이블에는 이미 정재계 인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곳에 놓인 크리스탈 명패를 내려다보았다. 윤서연. 그리고 그 아래 박힌 세 글자. 성원건설. 그녀는 가볍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를 반듯하게 고쳐 세웠다. 같은 시각, 노원구의 습기 찬 낡은 아파트. 강준혁은 장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모서리에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낡은 텔레비전 장식장 위로 뉴스에서 짧게 편집된 자선 만찬의 화려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눈부신 조명 세례 한가운데 선 윤서연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독설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짓던 그 비굴한 미소도 아니었고 그날 물컵을 내려놓으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실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준혁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하게 빛나고 완전한 타인의 미소였다. 앵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성원건설 측은 윤서연 이사가 향후 그룹 내 공익재단 관련 핵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혁의 손에 아슬아슬하게 들려있던 소주병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쨍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초록색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소주가 장판을 타고 질척하게 흘러내리다 구석에 떨어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의 모서리를 적셨다. 3년 전 마포의 그 카페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품에 책을 한가득 안은 서연과 그 옆에 서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웃고 있던 한없이 어리고 오만했던 강준혁의 모습.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사진을 주워 담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건드리는 순간 붉은 피가 배어나오며 화들짝 손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서 윤서연은 비뚤어진 자신의 명패를 제자리로 고쳐놓고 마침내 온전히 그녀에게만 허락된 그 찬란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다. 엔드.